단순한 삶, 마음의 모험. 제1장 갈림길에 서다 지우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자갈길이 바스락거렸다. 그녀 앞에 낡은 나무 간판이 서 있었는데 하모니 헤이븐 게스트하우스라고 쓰여 있었다. 간판 가장자리의 페인트는 오래된 기억이 놓아주지 않듯 벗겨져 있었고 아침 안개가 주변 소나무에 달라붙어 마치 산 자체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손바닥에 쥐고 있던 황동 열쇠를 꽉 쥐었다. 그 무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삶의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결혼 생활과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질식시키던 정교하게 쌓아올린 삶을 뒤로한 지 6개월. 합의금은 물음표처럼 그녀의 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었고 이 외딴 게스트하우스의 매물 정보를 보자마자 이성의 반박이 닿기도 전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 앞에 선 건물은 예전 삶에서 알던 세련된 호텔과는 전혀 달랐다. 꿀빛 나무와 돌로 지어진 2층 건물에 긴 대화와 고요한 사색을 초대하는 듯한 포치현관 발코니가 둘러싸고 있었다. 창가 화분은 봄꽃을 기다리며 비어있었고 나무 그네는 아침 바람에 살며시 삐걱거렸다. 불완전하고 풍화된 진짜였다. 그녀의 과거 삶이 아니었던 모든 것이었다. 새 주인님이시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돌아서자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업실 같은 곳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굳은 살이 박힌 손과 검은 머리카락에 톱밥이 묻어 있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신뢰를 쉽게 주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 특유의 미소였다. 저는 민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곳을 관리하고 수리를 맡고 있습니다. 전 주인박 부인께서 제가 계속 일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정직했다. 지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네, 계속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안도감일 수도 아니면 동질감을 느낀 것일 수도. 이 집은 뼈대가 튼튼해요. 그가 게스트하우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저 이 집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그들이 함께 입구로 걸어갈 때 지우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희망. 열쇠가 자물쇠에서 부드럽게 돌아갔고 문이 열리자 그녀가 이제 막 상상하기 시작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졌다. 제2장 침묵의 무게. 하모니 헤이븐의 내부는 지우를 오랜 친구처럼 반겼다. 노출된 목재들보가 천장을 가로지르고 커다란 창문은 숲을 안으로 초대했다. 가구는 단순하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각 작품은 스타일보다는 편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공동 공간 한쪽 벽을 장악한 돌 벽난로는 화로는 차갑지만 앞으로 있을 모임의 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부인이 모든 것에 대해 상세한 메모를 남겼어요. 민준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손님 선호도, 유지보수 일정, 지역 공급업체까지. 정말 이곳이 성공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지우는 경건한 마음으로 폴더를 받아들였다. 누군가의 꿈이 이제 그녀의 책임이 되었고 그 신뢰의 무게가 익숙한 외투처럼 어깨에 내려앉았다. 왜 팔았어요? 건강 문제였어요. 부산에 사는 딸 곁으로 이사 가셨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전 주인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여러 잠재적 구매자를 만나보신 끝에 당신을 선택하셨대요. 이 집에 맞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하셨죠.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믿음이 많고 너무 과하다고 끊임없이 들었다. 여기서는 그런 특성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아침 내내 집을 둘러보았다. 각기 다른 개성과 전망을 가진 8개의 객실. 개조가 필요하지만 뼈대는 탄탄한 상업용 주방. 겨울잠을 자고 있는 정원 속에서도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 집이 사랑받았고 꿈을 품었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왔다는 느낌이 배어있었다. 다음 주에 첫 손님이 오십니다. 투어를 마칠 무렵 민준이 말했다. 서울에서 오시는 젊은 여성분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을 특별히 요청하신 사업가분도 계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벌써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곳에 오는 걸까? 산과 하늘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 그날 저녁, 이제 그녀만의 공간이 된 2층 개인 아파트에서 지우는 창가에 앉아 삼봉우리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고요함이 깊게 스며들었다.
도시 생활의 끊임없는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심장, 박동, 자신의 꿈이 조심스럽게 희망을 속삭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박 씨의 파일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이 새로운 삶의 리듬을 익혀나갔다. 제3장, 첫인상. 수지는 화요일 아침, 일주일 머물기엔 지나치게 많은 짐과 이미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으로 도착했다. 지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는데 아마 20 중반쯤으로 산속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미술관에 어울릴 법한 신비로운 미모를 지녔다. 완전한 고요함이 필요해요. 지우가 전통적인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녀가 선언했다. 다른 손님들이 방해하지 말고 불필요한 대화도 없어야 해요. 저는 일하러 왔으니까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대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일출시를 준비해두었습니다. 빛이 가장 좋고 공용 공간과도 떨어져 있거든요. 지우가 수진을 계단 위로 안내하는 동안 젊은 여자의 눈이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화가의 집중력으로 세부 사항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공중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스케치하듯 끊임없이 움직였다. 완벽해요. 수진이 방을 보자마자 말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겼다. 커다란 창문이 동쪽을 향했고 구석에는 이젤이 준비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그날 오후 사업가 태호는 산길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도착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태도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다. 지우가 그를 고요한 정원실로 안내했을 때 그는 정성껏 준비된 편의시설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날 저녁, 지우는 작은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식당은 3사람뿐이라 텅 비어 보였지만 그녀는 희망을 담아 식탁을 차렸다. 촛불을 켜고 민준이 작업실에서 가져온 들꽃을 장식했다. 수진이 먼저 나타났다. 아마 지우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 냄새에 이끌린 모양이었다. 여행복에서 물감 묻은 청바지와 헐렁한 스웨터로 갈아입은 그녀는 더 젊고 연약해 보였다. 평소엔 다른 사람과 같이 밥 안 먹는데 그녀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원하시면 함께 하셔도 좋아요. 태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방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풀었지만 여전히 회의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3사람은 넓은 식탁에 앉아 공유된 공간의 바닷속 고독의 섬처럼 자리했다. 식사는 침묵 속에 시작되었지만 점차 음식의 온기와 벽난로에서 나는 부드러운 타닥거리는 소리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국을 칭찬했다. 태호가 지역 재료에 대해 물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요리법을 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접시를 치울 무렵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우정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저녁 식사의 잔향처럼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제사장, 갑옷의 균열. 다음날 아침, 지우의 접대 실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는 공동공간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깨어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수진과 태호가 커피 메이커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듯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태호가 평소와 달리 신경이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커피는 정확히 모든 가전제품을 빚진 것처럼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수진이 끼어들었다. 예술가의 감성이 그의 기업인 같은 꼼꼼함에 완전히 상처받은 듯했다. 지우는 전 남편의 기분을 수년간 다뤄온 사람 특유의 노련함으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내가 한번 볼게. 그녀는 차분히 말하며 기계를 살폈다. 잘못된 설정 문제일 뿐 쉽게 고칠 수 있었다. 자, 그녀가 완벽하게 추출된 커피를 태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수진 씨, 차를 더 좋아하신다면 갓 우려낸 차도 있어요. 긴장감은 솟구쳤던 만큼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두 손님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태호는 중얼거리며 사과했고 수지는 차와 토스트 한 조각을 들고 방으로 물러났다. 나중에 지우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준이 공구상자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힘든 아침이었어? 그가 현관 계단의 헐거운 널빤지를 고치기 시작하며 물었다. 둘 다 꽤 긴장한 상태예요. 지우가 인정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아요. 무언가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직 경계를 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준비됐어? 그 질문에 그녀는 당황했다. 준비됐을까? 산속 공기를 마시며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마음속에 목적이 있는 지금, 그녀는 몇 년 만에 가장 나다운 기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믿는다는 건 여전히 두려웠다. 노력 중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이해가 스쳤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야. 그날 오후, 수지는 팔 아래 캔버스를 끼고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현관에 이재를 세웠고 지우는 부엌 창문 너머로 젊은 여자가 창작 행위에 몰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이완되는 듯했고 붓질마다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한편 태호는 부지 주변을 걷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점점 짧아지고 잦아들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현관 그네에 앉아 전자기기 하나 없이 그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전이야. 지우가 생각했다. 그들이 이곳에 찾아온 그 어떤 치유를 향한 작은 발걸음. 제오장. 예상치 못한 깊이. 돌파구는 목요일 저녁 가장 평범한 상황 정전에서 찾아왔다. 예고 없이 몰아친 폭풍으로 하모니 헤이브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지우는 익숙한 공간을 기억의 의지에 움직이며 숙련된 솜씨로 양초와 등잔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공동 공간에서 손님들을 발견했다. 수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있었고 태호는 창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발전기는 작업실에 있어요. 민준이 랜턴을 들고 나타나며 말했다. 하지만 가동하는데 몇 분은 걸릴 거예요. 아니,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잠시 끄고 있자. 우리 중 누가 마지막으로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 그녀는 방 곳곳에 촛불을 놓았고 따뜻한 불빛이 아늑한 원을 만들었다. 손님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벽난로 쪽으로 모여들었고 민준이 불꽃을 살려내고 있었다. 난 어둠이 싫어, 태호가 조용히 고백했다. 회사원 가면이 드디어 벗겨진 순간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진이 물었다. 평소처럼 방어적인 태도 대신 진심 어린 호기심이 묻어났다. 그렇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 태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도한 성취욕을 가진 가족의 막내 아들로 자란 이야기. 중학교 때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는 공황 발작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불안감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결국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그만두려고 여기 왔어요. 그가 고백했다. 모든 걸요. 직장, 아파트, 내가 쌓아온 삶까지.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그의 솔직함이 그녀 안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열었는지 말을 꺼냈다. 저는 미술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졸업 3개월 전에요. 모두가 제 인생을 버린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매번 시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했던 것만 보였거든요. 그녀는 원을 둘러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이곳에 와서 침묵이 내 목소리를 다시 찾게 해줄 거라 기대했어. 하지만 이제 찾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까봐 무서워. 지우는 그토록 생생한 솔직함에 자신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저는 8년 동안 결혼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했지만 진짜 제가 누군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남자와요.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오래 애쓰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렸어요. 민준의 손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감쌌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 입고 여기 왔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불이 바스락거렸고 밖에서는 폭풍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의 원 안에서는 소중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신뢰라는 연약한 시작이. 제6장. 치유의 기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맑고 투명한 공기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지우가 눈을 떴을 때 수지는 이미 부엌에 있었고 평소 자신의 예술에 썼던 집중력을 아침 식사 준비에 쏟고 있었다. 요리를 해볼까 해서요. 수진이 야심차지만 어수선해 보이는 팬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젯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내가 도와줄게. 지우가 제안했고 둘이 함께 힘을 합쳐 그 요리를 먹을 만하고 심지어 맛있게 만들었다. 태호가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나타났는데 지우가 본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정장 대신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잠에서 깬 듯 머리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 전화했어. 그들이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그가 말했다.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알렸지. 무슨 반응이었어? 수진이 물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 그의 웃음은 쓸쓸했지만 쓰라리진 않았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아침 식사 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공식적인 논의나 계획 없이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정원에 이제를 세우고 지우가 그녀의 작품에서 본 적 없는 자유로움으로 산악 풍경을 그렸다. 한편 태호는 게스트하우스 유지보수라는 실용적인 일의 적성을 발견하고 민준과 함께 폭풍 피해 복구 작업을 놀라운 솜씨와 뚜렷한 만족감으로 해냈다. 지우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여기서는 격려를, 저기서는 도움을 주며 수년 만에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모르고 찾던 것이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공동체. 사람들이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면서도 진정 자신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넌 이 일에 타고났어.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현관에서 그녀를 발견한 민준이 말했다. 사람들이 치유할 공간을 만드는 일 말이야.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수진이 그림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다. 태호는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 그가 간단히 말했다. 사흘 전만 해도 이들은 각자의 문제에서 도망치던 고립된 세 사람이었어. 지금 그들을 봐. 지우는 둘러보았고 눈에 들어온 광경이 그녀의 마음을 고요한 기쁨으로 채웠다. 수지는 그림을 그리며 흥얼거렸고 그녀의 손놀림은 유연하고 자신감 넘쳤다. 태호는 현지 등산객과 대화를 나누며 타고난 친절함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 자신도 더 편안해 보였고 미소가 더 쉽게 번졌다. 당신은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뭘 피하고 있는 거죠? 그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해졌다. 아마도 나는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닐지도 몰라. 대신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지도. 그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너무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제7장. 새로운 손님들. 다음 주에 2명의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구축하기 시작한 섬세한 조화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해리는 고급 세단을 타고 도착했고 그녀의 디자이너 가방과 위험 있는 태도는 게스트하우스에 점점 커져가는 공동체 의식과 즉시 차별화되었다. 최고의 방이 필요해요. 그녀는 서두 없이 선언했다. 업무 차왔으니 완벽한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지우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숙소인 마운틴뷰 스위트로 안내했지만 그조차 혜린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와이파이 속도, 침대 시트의 실수, 룸서비스 부재를 5성급 호텔에 익숙한 사람이 지닌 노련한 경멸로 비판했다. 두 번째 손님인 김씨라는 노인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큰 상실감에서 회복 중인 사람 특유의 조심스럽고 연약한 태도를 보였다. 지우는 삶의 재건을 위한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자를 알아보고 즉시 마음이 아파왔다. 아내가 6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의 계곡 객실로 안내하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집을 팔고 노인마을로 이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해리는 정확히 정시에 도착해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듯 차려입고 급하다고 주장하는 전화를 즉시 걸기 시작했다. 김 씨는 슬픔에 식욕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음식을 젓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했다. 수진과 태호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리듬에 익숙해져 두 신참을 대화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다. 해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의 슬픔에 너무 빠져 주변 세상과 소통할 여유가 없었다. 사람마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민준이 주방을 정리하며 지우에게 말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마음을 열 준비가 된 건 아니니까. 알아. 지우가 대답했지만 두세 손님 모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냥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았으면 좋겠어. 알게 될 거야. 그가 조용한 확신으로 말했다. 넌 사람들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게 뭔지 보는 재능이 있어.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공용 공간에서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김 씨가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물려받은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수십 년의 근육 기억으로 건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선율은 가슴 아프게 아름다웠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온전히 살아온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하나둘씩 다른 이들도 음악에 이끌려 모였다. 수진이 문가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태호는 근처 의자에 앉아 평소처럼 안절부절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잠겨 있었다. 심지어 혜린조차 전화통화를 잊은 채 예상치 못한 연약한 표정으로 서서 듣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뒤따른 침묵은 깊고 신성했다. 김 씨의 손은 건반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고 지우는 그의 뺨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다.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 그가 담담히 말했다. 50년 전 우리 결혼식에서 이 곡에 맞춰 춤을 췄지. 아름다워요. 수진이 속삭였다.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지우는 그들이 마음속에 쌓아올린 벽에 첫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 음악은 치유의 보편적인 언어인 듯했다. 제8장 무너지는 벽. 피아노는 하모니에 입은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매일 저녁 김 씨가 연주하면 점차 다른 이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수지는 재빠른 제자임을 증명했는데 예술가의 감성이 음악으로 아름답게 녹아들었다. 태호는 놀랍도록 듣기 좋은 목소리를 드러냈는데 오랜 사용 부족으로 녹슬었지만 감정으로 따뜻했다. 혜린조차 바쁘다는 항의를 하며도 이런 즉석 연주회 때마다 문가의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우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오래전 잊힌 멜로디를 떠올리듯 손가락이 가끔 움직이는 걸 눈치챘다. 너도 연주해봐. 어느 저녁 김 선생님이 피아노 의자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 것 할 시간이 없어요. 혜리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분명한 그리움으로 건반 위에 머물렀다. 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야.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지. 그 말은 도전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혜리는 천천히 마지못해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랜만에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는 이에 주저하는 손길로 건반을 찾아냈다. 흘러나온 선율은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웠고 분명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이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직되어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억눌린 듯했다. 마치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공부하셨군요. 김 씨가 관찰했다. 음악원에서요. 혜린이 인정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요. 그게 그리운 거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고 혜린의 침묵이 답이었다. 지우는 호라비 노인과 야심찬 사업가 사이의 교감을 지켜보며 그의 온화한 지혜가 그녀가 정성껏 쌓아올린 방어막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편 수진의 예술도 변모하고 있었다. 폭풍 이후 그녀가 그려낸 그림들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대담하고 감정적이며 그녀가 찾아 헤매던 진실된 표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게스트하우스 곳곳에 그림을 두기 시작했고 지우는 손님들이 그 생생한 진실함에 이끌려 멈춰서서 그림을 바라보는 모습을 눈치챘다.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다.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요. 몸이 건조한 갤러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작품이 탄생한 맥락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진짜 공간에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지우가 즉시 말했다. 공용 공간을 쓰고 베란다까지 확장할 수도 있겠네. 태호가 제안했다. 제가 물류 준비를 도울 수 있어요. 이벤트 기획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 미술계 인맥도 좀 있어. 혜린이 덧붙이자 자신의 제안에 스스로 놀란 듯했다. 연락처가 필요하면 말이야. 수진 전시를 계획하며 지우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에 감탄했다. 각자 고유한 기술과 시각을 기여하며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건 민준의 조용한 지원이었다. 그는 전시 공간을 준비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전시대를 만들고 조명을 조정하는데도 그가 모든 작업에 쏟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지우가 세부 사항을 걱정할 때마다 그는 차분한 위로와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곁을 지켰다. 이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함께 작업하며 휴게실에 수진의 그림을 걸던 중 그가 말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가 정정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는 작업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우, 나.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혜린이 문간에 나타났다. 평소 침착했던 그녀는 뚜렷한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와줘. 그녀는 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듯했다. 내일 발표가 있는데 모든 게 엉망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우와 민준 사이의 순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혜린을 돕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 지우는 그가 말하지 못한 따뜻한 말들을 약속처럼 품고 있었다. 제구장, 공동체의 기술, 수진의 미술 전시회는 완벽한 봄 저녁에 개막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아담한 갤러리 공간으로 변신했다. 지역 주민들과 손님들이 어울리며 수진이 꿈꾸던 진정한 공동체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공식적인 발표 사이에 조용한 순간에 일어났다. 지우는 김 씨가 한 그림의 감정적 공명을 젊은 부부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슬픔은 공유할 수 있는 지혜로 변해 있었다. 태호가 당당하게 물류 관리를 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의 타고난 조직력이 마침내 기업 요구보다는 자신이 믿는 일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존심 강하고 고립된 혜리는 지역 갤러리 운영자와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비즈니스 감각은 이제 자신의 기업적 야망을 키우는 대신 수진의 경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고 있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걸 봐. 민준이 지우 옆에 와인 2잔을 들고 나타났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걸 봐. 지우가 정정했지만 그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깊은 만족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모르고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고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김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을 때 찾아왔다. 그의 음악이 공간을 채우자 대화는 점차 멈춰섰고 수진의 시각예술과 어우러져 둘 중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해냈다. 그날 수진은 그림 3점을 팔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술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점이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은 두려움 없이 진솔했으며 마침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창작을 시작한 이의 산물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정리를 하며 그녀가 선언했다. 여기 머물고 싶어요. 며칠 더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착하는 거죠. 제 커리어를 쌓는 동안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싶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혜린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당당하게 덧붙였다. 김 선생님이 시간에 대해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제 능력을 의미 있는 일에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사직서를 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건 알아.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선택한 가족이 된 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우리 모두가. 청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아 옆으로 끌어당겼다. 아까 말하려던 건 조용한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지우야, 사랑해. 네 마음씨와 강인함.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그 모습을 사랑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삶을 사랑해. 그녀의 마음은 솟구쳤지만 오래된 두려움이 속삭이며 경고했다. 민준, 나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네가 알았으면 했어. 무슨 일이 생기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속 뒤엉킨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사랑,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가능성 모두가 수진의 팔레트 위 색채처럼 뒤섞여 아름답고도 무섭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10장 성장통. 수진의 전시 성공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왔다. 하모니 헤이븐의 독특한 분위기가 소문나자 갑자기 잠재적 손님들의 문의, 레지던시를 원하는 예술가들, 심지어 잡지 기사에 소개하고 싶어하는 여행 블로거까지 연락이 쇄도했다. 이런 관심은 아직 감당하기 힘들어. 지우는 일주일 만에 쌓인 예약 요청서를 바라보며 걱정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야. 혜리는 사업 감각을 발휘하며 반박했다. 기회는 금방 사라져. 지금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자. 하지만 이곳의 특별함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태우가 물었다. 그냥 또 다른 관광지가 된다면? 이 질문은 그룹으로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혜리는 확장과 전문화를 주장했다. 수지는 상업화가 공간의 예술적 순수성을 파괴할까 걱정했다. 김 씨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장을 옹호했다. 태호는 비즈니스 훈련과 새로 발견한 단순함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지우는 익숙한 짐처럼 결정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항상 남편의 판단에 따랐다.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녀에게 리더십을 기대했고 그 책임은 짜릿하면서도 두려웠다. 어떻게 생각해? 어느 저녁 점점 커져가는 공동체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 중인 정원을 거닐던 민준이 물었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녀가 고백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죠? 우리가 쌓아온 것을 망치면 어쩌죠? 그럴 리 없어. 그가 조용한 확신으로 말했다. 지우, 너는 좋은 직감을 가졌어. 그걸 믿어. 하지만 자신을 믿는 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산속 공동체 밖의 시각이 필요해 서울에 있는 언니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이 말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 더 강해 보이고 자신감도 생겼어. 난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해. 그게 핵심일지도 몰라. 자신감이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그저 해나가는 과정에서 답을 찾아낼 거라고 믿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 그 대화는 지우가 결정을 고민하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집회 소집을 선언하고 수많은 중요한 대화가 오갔던 공동 공간에 모두를 모았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뭔지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건물도 위치도 사업 모델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운 방식이죠. 그녀는 가족이 된 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되 신중하게 성장합시다. 새로운 손님을 받아들이되 이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이해시키도록 합시다. 프로그램을 확장하되 치유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게 안 되면요? 수진이 물었다. 그럼 조정해요. 배우고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요.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하모니 헤이븐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지우의 가슴에는 새로운 종류의 확신이 자리 잡았다. 모든 결과를 통제해야 하는 사람의 부서지기 쉬운 확신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의 유연한 힘이었다. 제11장 변화의 계절. 여름이 찾아오며 첫 번째 신규 손님들이 도착했고 하모니 헤이븐이 규모를 확장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신중한 심사 절차를 도입했는데 단순히 요금을 낼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가 제공하는 변화를 진정으로 갈구하는 이들을 찾기 위함이었다. 새로 도착한 이들 중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난 번아웃 상태의 의사, 사라첸 박사, 10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최근 이혼한 아버지 마커스, 그리고 스타트업을 화려하게 실패하며 성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젊은 기업가 엘레나가 있었다. 각자 고유한 도전과 재능을 공동체에 가져왔다. 김 씨가 가벼운 건강 이상을 보였을 때 첸 박사의 의학 지식은 귀중한 도움이 되었으나 그녀의 일중독 성향은 게스트하우스가 강조하는 휴식과 성찰과 충돌했다. 마커스는 딸이 강제적인 유대 시간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데 고심했고 엘레나의 과도한 에너지와 끊임없는 네트워킹 시도는 다른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방해했다. 성장통이네요. 해리는 사흘 만에 벌어진 세 번째 인간관계 갈등을 지켜보며 말했다. 그녀는 비공식적인 하우스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었고 기업에서 쌓은 역량이 마침내 자신이 믿는 목적을 위해 쓰이게 되었다.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하려는 건 아닐까?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마커스의 딸이 또다시 실패한 부녀 간 소통 시도 후 방으로 쿵 하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통찰을 제공한 건 수진이었다. 갈등이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라면 어떨까요? 그녀가 저녁 계획회의 중 제안했다. 차이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게 치유의 과정 일부라면요? 이 아이디어는 게스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촉발시켰다. 모든 마찰을 막으려 하기보다 그들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 천 박사의 성급함이 김 씨의 느긋한 속도와 부딪힐 때면 그들은 시간과 생산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냈다. 엘레나의 네트워킹 시도가 다른 게스트들을 짜증나게 할 때면 그들은 그녀가 진정한 연결과 거래적 관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돌파구는 특히 힘든 한 주에 찾아왔다.
마커스의 딸 에이미가 저녁 식사 중 결국 폭발하며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 이상한 히피 같은 곳으로 끌고 왔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찢을 듯 했지만 지우는 서둘러 분위기를 풀려하지 않고 그 침묵을 그대로 두었다. 마침내 김 씨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죽어갈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딸도 화가 났었어. 나에게, 의사들에게, 신에게 화를 냈지. 나는 그 화를 고쳐야 한다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필요로 했던 건 그 화가 갈 데 없는 사랑일 뿐이라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 에이미의 반항은 무너졌고 이어진 눈물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은 갈등의 부재가 아닌 함께 헤쳐나갈 용기가 진정한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체 공동체의 전환점이 되었다. 제12장 깊어지는 유대. 가을이 산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일 무렵 하모니 헤이브는 성장과 친밀함이 조화를 이루는 리듬을 찾아갔다. 객실은 항상 만원이었지만 엄격한 심사 과정 덕분에 진정한 자기 변화와 상호 지원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지우 역시 사업주의자 공동체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의 수줍고 불안한 모습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넌 원래 네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어느 저녁 민준이 확장된 정원을 거닐며 그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함께한 일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몇 달간 깊어졌지만 그들이 이룬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으려 조심해왔다. 가끔은 내가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아. 지우가 고백했다. 진짜 나보다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인 척하는 것 같아. 아마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방법일지도 몰라. 그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결국 현실이 되니까. 그들의 대화는 공동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끊겼다. 수진이 새로운 손님 몇 명과 즉석 미술 치료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다. 예술가이자 교사로서의 그녀의 자신감은 몇 달 사이 꽃피었고 창의적 표현과 정서적 치유를 결합한 정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아마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이일 것이다. 효율성과 고립을 요구하며 도착했던 그 추진력 넘치는 임원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유기적 성장을 억누르기보다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녀의 조직력을 발휘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음악은 매주 더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감정적으로 열려갔다. 코너 오피스와 연봉 6자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겨울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어느 오후 그녀는 지우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건 회사에서 이룬 어떤 것보다 진정한 성공처럼 느껴져. 태우는 게스트하우스의 야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 하이킹 그룹을 이끌고 자연 명상 세션을 진행하며 손님들이 자연 세계와 내면의 풍경 모두와 연결되도록 도왔다. 불안한 사업가에서 자신감 넘치는 가이드로 변모한 그의 모습은 아마도 그들 모두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김 씨조차도 젊은 손님들이 자신의 변화를 겪는 과정을 멘토링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수십 년간의 사랑과 상실을 통해 얻은 그의 지혜는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안정감의 기반이 되었다. 지우가 함께 쌓아온 삶을 둘러보며 깊은 감사와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했지만 아직 가능성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13장 겨울이 가르쳐준 것. 그의 첫눈은 일찍 찾아와 하모니 헤이븐을 순백의 장막으로 뒤덮었고 아늑한 친밀감을 자아내며 공동체를 더욱 똘똘 묶어주었다. 겨울철에는 손님이 줄어들어 핵심 멤버들은 관계를 깊게 다지고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 고요한 계절의 지우는 마침내 민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할 용기를 냈다. 둘 사이에 자라난 사랑은 더 이상 무시하거나 미룰 수 없었지만 취약해질까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강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느 저녁 지우와 수진이 각자의 작업을 하며 벽난로 옆에 앉아있을 때 지우가 고백했다. 지우는 본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었고 수진은 새 그림 시리즈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뭘? 수진이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가 그녀의 이해를 암시했다. 내 자신을 잃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져서
결국 내가 된 사람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게 됐어.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쩌지? 수지는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특유의 직설적인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지우, 주변을 둘러봐. 네가 쌓아온 것들, 네가 된 모습을 봐. 정말 민준이 지금의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되길 바랄 것 같아? 그 질문은 겨울이 깊어갈수록 지우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녀는 민준이 손님들과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지지하고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힘을 주는 방식을 관찰했다. 그의 사랑은 전 남편이 그녀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재구성하려는 소유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특히 아름다운 눈보라가 몰아쳐 모두를 사흘 동안 갇히게 한 날 찾아왔다. 갇힌 느낌 대신 강제로 함께하게 된 시간이 오히려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정성껏 음식을 함께 만들고 게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추억을 만들었다. 둘째 날 밤,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자 지우는 꺼져가는 불가마 옆에서 민준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둘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지만 말하지 않은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한 말 생각해봤어.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을 꺼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는 진지하면서도 희망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렸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게 잘못된 거였어.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을까봐 너무 걱정하느라 오히려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찾을 기회를 놓칠 뻔했어. 지우, 나도 사랑해. 그녀가 말을 쏟아냈다. 네 상냥함, 인내심, 부서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네 방식이 좋아. 지금의 너라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좋아. 그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자 마치 자신이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곳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랑이란 바로 이런 느낌이어야 했다. 축소가 아닌 확장, 자아의 상실이 아닌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중히 여겨질 때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 제14장 봄의 재생. 봄의 도래는 하모니 헤이븐의 문자 그대로에 그리고 은유적인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민준의 정성스러운 손길 아래 정원은 꽃을 피웠고 게스트하우스 자체도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진동하는 듯했다. 지우와 민준의 관계는 겨울 동안 더욱 깊어졌다. 우정과 공유된 가치관, 상호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쌓아올린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느껴졌다. 둘은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지하며 개인적인 관계가 모두가 애써 이룬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아갔다. 얼굴에 환한 빛이 나네. 어느 날 아침 봄 예약 일정을 검토하던 혜린이 말했다. 사랑이 잘 어울려. 여기선 모든 게 잘 어울려요. 지우가 대답했다. 정말 그랬다. 그녀는 사랑뿐 아니라 삶의 목적을, 사업뿐 아니라 소명을, 살 곳뿐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 봄철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왔다. 한 여행 잡지가 하모니 헤이븐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면서 관심이 급증했고 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다. 또한 한 대학 심리학과에서 그들의 공동체 모델을 치료적 개입의 한 형태로 연구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있어요. 수진이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만의 특별한 점을 잃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래요. 그 우려는 하모니 헤이븐의 개념을 프랜차이즈화하려는 호텔 체인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현실이 되었다. 제한된 재정 조건은 관대했고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지만 기업 구조는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엄청난 금액이야. 태호가 이어진 격렬한 논의 중에 말했다. 그의 경영 경험은 이 재정적 기회를 예리하게 인식하게 했지만 마음은 그들의 안식처를 상업화하는 생각에 반발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팔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어. 하지만 확장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혜린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진심으로 거래를 옹호하기보다는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듯했다.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타당한 주장을 펼쳤다. 결국 지우는 핵심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가족이 된 장기 투숙객까지 포함해 공동체 투표를 제안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상업적 성공보다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수진이 결정을 축하하며 말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두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15장. 원점으로 돌아오다. 하모니 헤이븐의 여름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낡은 나무 간판 앞에 처음 섰던 그날을 되새겼다. 그녀는 황동 열쇠를 꽉 쥐고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있었다. 이곳의 변화, 자신의 변화, 모두의 변화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게스트하우스는 번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유와 성장의 장소로서 더 깊은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명성을 쌓아 개인적 발전과 상호 지원에 헌신하는 자발적 공동체를 형성했다. 수지는 이제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어 전국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했지만 하모니 헤이븐을 근거지로 삼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해리는 기업이 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돕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다. 냉혹한 경영진에서 공감하는 리더로 변모한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적 재창조의 사례 연구가 되었다. 테오는 야생 치료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고 야외 모험과 정서적 치유를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다. 불안에 시달리던 사업가에서 자신감 넘치는 진행자로의 그의 여정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김 씨는 공동체의 원로로서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자신의 전환기를 헤쳐나가는 젊은 손님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선사하며 그의 슬픔은 주변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깊은 연민의 샘으로 변모했다. 민주는 지우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식처를 만들고 유지하는 모든 면에서 동반자가 되었다. 그의 조용한 강인함과 실용적인 지혜는 그들의 모든 꿈이 꽃 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가 이룬 걸 봐. 어느 저녁 현관에 앉아놓으리 산을 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던 지우가 말했다. 주변에서는 공동체의 소리가 부드러운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공용 공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피아노의 은은한 선율, 의미 있는 대화의 속삭임. 네가 이룬 걸 봐. 민준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네가 비전을 가졌고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냈잖아. 우리 모두 위험을 감수했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로 선택했지. 그들의 대화에 이끌리듯 다른 이들도 현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어색한 저녁 식사 이후로 그들을 엮어온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서였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낮이 밤으로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모은 여정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뭐지? 수진이 마침내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며 물었다. 지금과 같은 것들이 계속될 거야.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거지. 마음의 모험도 더 많아지겠죠. 혜린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처음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났던 그 열정적인 경영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미소였다. 맑은 산하늘에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우는 깊은 완결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창조해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길을 잃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능성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16장 새로운 지평선. 지우가 하모니 헤이븐에 온 지 2주년이 되는 날은 맑고 화창하게 밝아왔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만큼 산 공기가 수정처럼 맑았다. 게스트하우스는 그녀의 원래 구상을 훨씬 뛰어넘어 단순한 사업이 아닌 하나의 운동으로 진화했다. 의도적인 공동체가 개인과 사회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다. 그들은 덜 헌신적인 집단이라면 무너졌을 도전들을 견뎌냈다. 경제 침체, 까다로운 손님들, 가족의 압박, 그리고 쉬운 이익을 위해 가치관을 타협하려는 끊임없는 유혹. 그러나 각 도전은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굳건히 하고 유대를 깊게 했다. 책 한 권 써야겠어. 혜린이 주간 기획회의 중 제안했다.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법에 대해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나누자고. 아니면 재단을 설립하자. 테오가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비슷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흘러나왔고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야심차게 느껴졌지만 지우는 더 작고 개인적인 이정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이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멘토링하는 모습,
김 선생님이 그녀에게 보여줬던 그 인내심으로 태호가 명상 세션을 이끌 때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 까다로운 손님들과의 교류에서 혜린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따뜻함, 그녀의 기업인 갑옷이 완전히 진정한 연민으로 대체된 모습. 앞으로 무엇을 하든 지우가 말했다. 우리를 한데 모은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단순한 갈망 말이야. 그날 저녁, 이제 전통이 된 공동체 저녁 식사가 열렸다. 핵심 멤버뿐 아니라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손님들이 함께했다. 식당에는 여러 언어로 수다를 떠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의 명성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희귀해진 진정한 변화를 찾는 국제적인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저녁 식사 후 김 씨는 평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익숙한 클래식 곡 대신 지우가 알아챈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날 밤, 그의 슬픔이 모두의 마음을 열었을 때 연주했던 그 멜로디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아름답고 애절했지만 더 이상 순수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상실을 초월한 사랑, 기억과 감사의 노래로 변해 있었다. 다른 이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누군가는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더해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담아낸 듯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지우는 자신의 선택한 가족이 된 이들을 둘러보며 볼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함께한 여정 속에서 각자 변모했지만 여전히 그들다운 모습 그대로였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아왔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지우는 살며시 그 손을 꽉 쥐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손님, 성장하고 섬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음악, 그리고 촛불의 은은한 빛에 둘러싸인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었다. 제17장, 내면의 폭풍. 아침은 하모니 헤이븐에 들이온 긴장감을 반영하듯 무거운 구름을 가져왔다. 지우는 부엌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첫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일기예보는 심한 폭풍이 다가온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상현상 이상의 것임을 직감했다. 정전이 될지도 몰라.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그녀 곁에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숨쉬듯 자연스러워졌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번개가 치기 직전의 공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비해야겠어. 지우는 컵의 온기와 그에 가까운 모두를 받아들이며 동의했다. 양초, 손전등, 여분의 담요. 그들의 대화에 응답이라도 하듯 혜린이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평소 침착함이 금이 간 모습이었다. 노트북이 고장났어. 내일 마감인데 내 커리어를 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전부 사라졌어. 그녀 목소리 속의 취약함은 놀라웠다.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우월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은 눈물이 터질 듯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방법을 찾아보자. 지우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재빨리 말했다. 민준, 작업실에 비상발전기 있지 않아? 비상용으로 있긴 해. 근데 혜린, 작업 마지막으로 저장한 게 언제야? 나 기억이 안 나. 어제 아침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기본적인 걸 잊었어.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도 지나치지 않았다. 전문적인 역량으로 정체성을 쌓아온 여성이 스스로 고집한 고립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수진이 소란에 이끌려 문간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그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내밀었다. 민주는 발전기 설치를 자청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스케치를 하던 태호조차 필요하다면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왜 다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온 이후로 난처한 일만 만들었는데. 지우가 다가왔다. 친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잊어버린 이 여인에게 마음이 아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돕는 거죠. 밖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지만 하모니 헤이븐 안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혜린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그녀가 쌓아올린 인위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제18장 깨달음. 혜린의 발표 자료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마친 바로 그때 정전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지만 당황하기보다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민준이 첫 번째 촛불을 켜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주는 유머 감각이 있구나. 흔들리는 촛불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황금빛 온기를 띠었다.
현대 문명은 벗겨져 나갔고 오직 본질만이 남았다. 인간적 유대. 어릴 때 이후로 촛불 옆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혜린이 고백했다. 목소리는 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었다. 할머니께서 정전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한번 들려줘. 수진이 그녀 옆 소파에 몸을 웅크리며 권했다. 혜린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서 사랑은 평수로 측정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식사와 속삭이는 이야기로 측정되었다고. 그녀는 미뤄진 꿈과 야망의 대가, 사다리를 오르기만 하다가 그 사다리를 잘못된 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했다. 성공이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기 앉아있으니 제가 잘못된 것들만 성공해왔다는 걸 깨닫네요.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그들의 빛의 원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 각자가 소중한 무언가를 나누었다. 두려움, 꿈, 그들을 형성한 깊은 고독의 순간들. 민주는 아버지의 기대와 원치 않았던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평범해지는 것, 자신의 삶 속에서 배경으로 사라져버릴까봐 느끼는 공포를 드러냈다. 태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가족 안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우는 사랑하게 된 이 영혼들에 둘러싸여 마침내 가장 깊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다시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는 법을 거의 잊을 뻔했어요. 촛불은 점점 낮아졌지만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빛을 찾았다. 제19장. 새로이 다져진 기초. 아침이 밝아오자 하늘은 맑아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폭풍우가 공기를 깨끗이 씻어냈고 그와 함께 서로를 멀리 밀어내던 가식도 사라졌다. 혜린이 가장 먼저 방에서 나왔는데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청바지와 심플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회사에 연락했어요. 그녀가 선언했다. 휴직을 신청할 거예요. 그 선언에 아침 식사 자리에 놀라움의 파문이 일었다. 얼마나 오래?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5년 계획이 없어. 혜린의 미소는 불확실함으로 빛났다. 무섭기도 하고 멋지기도 해. 민준이 스크램블 에그를 섞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뭘 할 거야? 지우가 허락한다면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와줄까 생각 중이야. 도착했을 때 내뱉었던 요구와는 달리 이번 요청은 겸손했다. 지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좋겠어. 하모니 헤이븐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며 대화는 각자가 얼마나 변했는지 드러냈다. 수지는 자신의 예술에 대해 당당하게 말했고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한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태호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며 수줍음이 진정한 참여로 바뀌었다. 제대로 된 미술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제안했다. 옛 창고를 개조하면 되죠. 그리고 도서관 코너도요. 혜린이 덧붙였다. 독서와 사색을 위한 조용한 공간이요. 정원도요. 태호가 갑자기 말하더니 자신의 대담함에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전 항상 뭔가 키우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지우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이 된 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전 다 해내는 게 좋겠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희망하는 법을 잊어버린 마음들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20장. 놓아주는 기술. 3주 후. 하모니 헤이브는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 수진의 지휘 아래 미술 스튜디오는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고 태호의 텃밭에는 가능성의 첫 싹이 트기 시작했다. 혜리는 예전 기업 프레젠테이션에 쏟았던 열정 그대로 마케팅과 운영에 매진했지만 이제는 경쟁이 아닌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우는 도움이 부족하기보다 오히려 너무 많다는 생소한 상황에 처했다. 해결하고 싶을 거라 상상도 못했던 문제였다. 위임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민준이 그녀를 놀렸다. 그 주에 벌써 3번째로 린넨 수납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였다. 위임하고 있다고요. 그녀가 항변했다. 정원은 태호에게, 스튜디오는 수진에게, 마케팅은 혜린에게 위임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네가 맡았잖아.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멈췄다. 지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받아도 괜찮아. 그게 너를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 말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돌보는 사람,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그 대가로 돌봄을 받는 법을 잊고 있었다. 내가 방법을 모르면 어떡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오후, 그녀는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려 노력했다. 까다로운 고객 불만은 혜린이 처리하게 내버려 두었다. 휴게실 색상 구성은 수진이 선택하게 했다. 정원 가꾸기는 결코 그녀의 장점이 아니었지만 태호에게 토양 구성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그 작은 신뢰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그녀를 지배해온 두려움에 대한 승리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다가오자 그녀는 현관 근해에 민준과 함께 앉아 태호가 묘목에 물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열린 창문 너머로 수진과 혜린이 미술품 배치에 대해 논쟁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우리가 이룬 걸 봐,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그녀는 그 단어를 되뇌며 맛보았다. 기억했던 것보다 달콤했다. 제21장 뜻밖의 방문객. 지우의 누나 미영이 비오는 목요일 아침에 찾아오자 그들이 정성껏 쌓아온 평화가 산산조각 날 뻔했다. 그녀는 폭풍우 구름처럼 현관문에 서서 디자이너 핸드백을 꽉 쥐고 불쾌함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네가 하던 게 이거였구나. 미영이 시선을 집안 곳곳으로 흘렸다. 수진의 그림이 태호의 아파 작품과 나란히 걸려있는 아늑한 거실을 훑으며 말했다. 현실은 너희를 두고 흘러가는데 너희는 집놀이나 하고 있구나. 지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죄책감과 부족함이라는 오래된 패턴이 다시 떠오르려 했다. 하지만 그때 곁에 든든히 서 있는 민준의 존재를 느꼈고 부엌에서 환영의 미소를 지으며 나온 혜린을 보았다. 수진과 태호가 보호하듯 가까이 서 있는 것도 알아차렸다. 미영. 그녀는 느끼는 것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어? 어머니가 걱정으로 미칠 지경이셨어. 네가 몇 달째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내게 정신 차리라고 하라고 나를 보내셨어. 숨어 지내다라는 말이 찔렀다.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우가 자신이 쌓아온 삶을 둘러보며 깨달았다. 때로는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치유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차 좀 드실래요? 그녀가 제안했다. 이야기나 나눠요. 친근한 환대의 의식에 미영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부엌에 자리를 잡자 지우가 선택한 가족들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재치 있게 공간을 내주었다. 너 달라 보여. 오랜 침묵 끝에 미영이 말했다.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우, 영원히 도망칠 순 없어. 도망치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뭘 향해? 단순한 삶을 꿈꾸는 환상 말이야? 네게는 책임이 있고 서울에서 기다리는 현실이 있잖아. 지우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차를 따랐다. 이게 내 진짜 삶이야. 이 사람들, 이곳 환상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진짜인 거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혜린이 집에서 구운 쿠키 접시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존재는 보호적이면서도 환영하는 듯했다. 지우 언니의 누나시겠네요. 저는 혜린이에요. 언니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녀 목소리의 친절함, 진심 어린 따뜻함이 미영을 당황하게 했다. 예상했던 고립이 아니라 활기찬 공동체였다. 제22장 다리 놓기. 미영의 방문은 하루에서 사흘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모니 헤이븐의 매력에 대한 그녀의 저항은 약해졌다. 태호가 어린 손님에게 씨앗 심는 법을 참을성 있게 가르치는 모습, 수진이 즉석 미술 수업을 이끌며 보여주는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혜린이 기업인에서 공동체 건설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민준이 지우에게 보여주는 꾸준한 헌신이었다. 그 사람이 너를 마치 달을 걸어놓은 사람처럼 바라보더라. 미영이 현관 계단의 헐거운 널빤지를 고치는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그는 나를 봐요. 지우가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요. 그게 생각보다 드문 일이랍니다. 그리고 너는 그를 사랑하지. 질문은 아니었지만 지우는 대답했다. 내 모든 걸 다해. 그럼 왜 그렇게 겁먹은 표정이야? 그 질문은 지우의 남은 두려움의 핵심을 꿰뚫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다시 한번. 미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 이혼하고 나서 부러웠어. 너는 너무 자유로워 보였고 기대감에 짓눌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부서져 있었구나.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곳, 이 사람들이 네가 다시 자신을 추스르는 걸 도왔어. 다시 뭉쳐준 게 아니라 지우가 정정했다. 그들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왔어. 더 나은 사람이. 그날 저녁 미영은
가족 저녁 식사에 합류했고 지우는 처음으로 언니가 진정으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만의 편안한 침묵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내일 돌아가야 해. 미영이 접시를 치우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왜 여기 머물렀는지 이제 이해해. 엄마께 말씀드릴 거야? 엄마에게 말할게. 딸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고 지우는 자신의 과거의 또 다른 조각이 현재와 평화롭게 통합되는 것을 느꼈다. 제23장 완전한 순환. 봄이 하모니 헤이븐에 완전히 찾아왔고 그와 함께 끝이자 시작인 듯한 완결감이 느껴졌다. 게스트하우스는 번창했고 입소문과 혜린의 전략적 마케팅 덕분에 여름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었다. 하지만 사업적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어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길을 잃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의 말이다. 수지는 서울에서 첫 갤러리 전시를 앞두고 있었고 태호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그녀의 자신감도 활짝 피어났다. 몇 주간 떠나야 했지만 돌아올 계획이었다. 하모니 헤이븐은 이제 그녀의 피난처가 아닌 삶의 닻이 되어 주었다. 태호는 원예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그의 조용한 열정이 마침내 목소리와 방향을 얻은 것이다. 그는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점점 넓어지는 정원을 가꿀 것이다. 혜리는 회사 직위를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무자비한 경영진에서 공감하는 리더로의 그녀의 변신은 완성되었다. 민주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좇을 용기를 내어 전통 목공예와 현대기법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작업실을 열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해질녘 정원에 서서 그들의 공동성장을 증명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한 활동으로 가득했다. 현관에서 책을 읽는 손님들, 공용 공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새로 만든 작은 수영장에서 누군가 수영하는 부드러운 물소리. 무슨 생각하고 있어? 민준이 꽃이 만발한 덤불 사이로 다가오며 물었다. 원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그의 온기에 기대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처 입은 채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든 함께하면서 온전해졌다는 걸.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우의 숨이 멎었다. 천천히 가자고 했잖아. 그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네가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나와 결혼해줄래, 지우?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널 사랑하게 해줄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속삭였다. 근데 그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우는 순간 보이지 않는 신호에 이끌린 듯 그들이 선택한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왔다. 혜리는 눈물을 글썽였고 수지는 박수를 치고 있었으며 태호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큰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떻게 다들 아셨어요? 지우가 웃으며 물었다. 몇 주 동안 계획해왔어. 혜린이 고백했다. 민준이 비밀을 지키는 건 정말 못했거든. 정말 최악이었어. 수진이 동의했다. 반지에 대해 우리 의견을 자꾸 물어보더라고. 별빛 아래 축하를 나누는 동안 지우는 그들을 하나로 모은 여정에 감탄했다. 각자 다른 것을 찾아 하모니 헤이븐에 왔지만 평화, 목적, 연결, 치유 모두 같은 것을 발견했다. 집 제24장 새로운 시작. 1년 후 하모니 헤이븐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다. 지우와 민주는 태호가 정성껏 가꾼 정원에서 서약을 교환했다. 가족이 된 친구들과 친구가 된 가족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미영은 신부의 들러리로 서며 언니가 선택한 삶에 대한 초기의 회의는 진심 어린 애정으로 오래전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소박한 결혼식에 반대했지만 아늑한 축하 분위기와 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뚜렷한 행복감에 매료되었다. 혜리는 군사작전 같은 정밀함과 진정한 친구의 마음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수진의 그림이 리셉션 공간을 장식했고 태호의 꽃들은 어떤 플로리스트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저녁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뒤 하모니 헤이븐의 핵심 가족들은 현관에 모였다. 게스트하우스는 지우의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지만 그 핵심은 변함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 다음은 뭐예요? 수진이 의자에 기대어 놓은 최신작 모두가 함께한 초상화. 제목은 선택받은 가족을 가리키며 물었다. 늘 그래왔듯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사랑. 방 하나 예약한 줄 알았는데 결국 자신을 찾게 되는 손님들도 더 많아지겠죠. 혜린이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태호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확고한 자신감으로 더 많은 정원을 가꾸는 일도, 더 많은 예술을 창조하자. 수진이 마무리했다. 그들이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지우는 그들을 이끌어온 단순한 진리를 되새겼다. 때로는 가장 깊은 모험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가만히 서서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게 할 때 일어난다는 것. 하모니 헤이브는 지친 여행자들을 계속해서 맞이할 것이며 그들에게 단순한 쉼터 이상의 것을 선사할 것이다. 지우와 그녀가 선택한 가족이 발견한 것들, 변화의 가능성, 공동체의 힘,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인간 마음의 끝없는 모험을 그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단순한 삶은 알고 보니 전혀 단순하지 않았다. 복잡하고 어수선하며 아름답고 현실적이었다. 지우가 자신이 찾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모든 것이었고 남은 생애 동안 찾아낸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될 모든 것이었다. 멀리서 밤새가 울부짖었고 그 노래는 축복처럼 물결을 타고 퍼져나갔다. 내일은 새로운 손님, 새로운 이야기,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가능성에 둘러싸인 오늘 밤, 지우는 자신이 속한 바로 이곳에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깨달은 마음의 모험은 목적지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용기, 그리고 인간적 유대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여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별들이 머리 위를 맴돌고 게스트하우스의 부드러운 소리가 평화로운 고요로 가라앉을 때 하모니 헤이븐의 이야기는 한 마음 한 마음 이어져 갔다.